진짜 돈 공부 시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예, 오늘 부동산 쪽집게 예언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증권가 스타 애널리스트 출신인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대표님 이렇게 젊으세요? 꼭 나이 드셔야 된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되셨어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그 투자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 더 유망한다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예. 큰 데로 옮기셨구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는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고 예. 건설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건설 담당하는 중간에 그런 주택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네. 결국은 저도 나중에 한 40살 넘으면 제 사업을 부동산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때가 왔다 생각돼서 재작년에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죠. 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지금 왜 차곡차곡 그 길을 전혀 찾아가시는 없습니다. 거예요? 2021년 올해 잠깐만. 시작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저는 올해 강보합세. 보합, 강보합은 사실 거의 안 오른다는 뜻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보합이라는 게 뭐냐면 0을 딱 그렇지, 기준으로 그렇죠.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합이라고 하는 거고, 강보합은 거기서 위쪽이라는 뜻이고, 네. 약보합은 약간 밑에라는 예. 뜻이지 하락이라는 뜻, 상승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네. 강보합이라는 건.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지금 공식 상승 예상치를 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0% 가까이 오른다고 보신다고요? 네, 근데 작년이 실제로 한 13%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근데 그만큼이 또 오른다? 근데 제가 좀 그 정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요만큼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뜻이다라고 최소한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잡은 게 그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냥 요만큼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저 생각. 보수적으로 잡은 게 그렇다는 예, 얘기예요. 왜 이게 숫자가 나왔냐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요만큼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승률은 작년에 못지 않을 것 같다가 저희 생각이에요. 전 지역이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뭐 전국 얘기 드려서 무슨 산골짜기까지 오른다는 뜻은 아닌데, 예. 저희가 웬만큼 보는 동네들은 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은 어디가 될까?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올해 그 공식적인 의견이 다 나가 있어서 제가 올해 단어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 서연고 안과라고. 네? 이상하죠? 서연고 안과. 병원이라고 하죠. 그게 뭐 학교 서열 얘기할 때 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서연고 안과에 제가 만든 단어들의 5가지 글자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서는 서울의 서울. 서초구. 네. 대부분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서초구다? 서초구. 아. 그리고 두 번째 연은 부산 연제구. 서연. 네, 고는 고양.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굉장히 큽니다. 고양이 일산도 오랫동안 안 올랐었는데. 네. 일산 뭐 네, 네, 그 일산도 거기죠. 있고 화정도 있고 네. 식사도 있고 네. 근데 거기. 그다음에 안양, 과가 과천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양도 올라요? 그 5군데를 올해 좀 유망하게 본다. 나머지 지역이 유망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더 그 지역들이 네. 올해 좀 많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될 거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아까 5개 지역들이 올해 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 같으면은 입주가 많은 동네들은 입주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오른다가 네. 정설이었는데 네. 작년부터는 입주가 많은 동네가 더 많이 올라요. 그래요? 네, 좀 이상해졌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가 많은 동네들의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의견을 지원해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그 지역들, 그러니까 서초 같은 데 빼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집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입주가 증가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네.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 짓는 방법이 2가지인 거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는 방법, 네. 아니면 이렇게 빌라나 이렇게 다세대 주택 많은 동네들, 아니면 단독주택 있는 동네들을 이렇게 다시 밀고 하는 재개발이라는 방법. 근데 재개발이라는 방법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재개발 지역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 지역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제일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끌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작년부터 제일 중요해지는 효과들은, 그 이슈들은 얼마나 많은 입주가 어디서 발생을 할 거냐.
이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초랑 과천은 아파트 입주가 많은 거고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입주가 많은 데들이고, 그러니까 연제나 그 안양 이런 데들은 다 재개발 같은 것들이 많은 데들이고요. 고양은 조금 다른 이슈인데, 고양은 다른 여러 가지 호재들과 또 기존의 이런 개발 이슈들이 함께 맞물려서 또 다른 그런 상승 효과들을 만들어낼 지역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서울에 30만 원 이상 짓겠다고. 예.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이 들어오면 집값이 안정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아니, 그건 아닌가요? 질당이랑 뭐랑 아무것도 안 정해지고 하는 말이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이미 다 아시네요. 예. 아니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니. 네. 저 뉴스만 아, 보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35만 원, 80만 원, 뭐 막연한 3천만 거래. 원, 뭐 3억 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명확한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처럼 서울 근처에 3기 신도시를 지을 테니까 여기다가 17만 원 정도를 짓겠다. 이 얘기는 다들 이제 알고 있죠. 몇 년 후에 이제 네. 뭐 하남이라거나 뭐 고양이라거나 여기 지금 5군데 나와 있잖아요. 남양주, 인천, 부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34만 원과 35만 원과 그런데 네. 그 숫자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 들어오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안 나와 그 있어요. 어딘지 뭐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다. 없어. 네. 응. 그래서 구체적인 게 없고, 그리고 아까 아무리 막 숫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급 시기가 언제까지냐까지도 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돈을 제가 받는데 10억 원을 주겠다 누군가가, 근데 죽기 전날 줄지 오늘 줄지 모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 항상 확실한 오늘 100원이 더 낫거든요. 네. 나중에 10만 원 주는 네.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와닿는 느낌이 되게 적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예전의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어디 뭐 2기 신도시 같은 거 들어설 때 그거 하는 동안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가 일단 물량이 풀리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네. 근데 3년에서 5년 안에 짓겠다니까 네. 그러면 3년 정도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예로 봐서. 네,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초반에 네.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네. 200만 호 건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분당일산 네. 일기 신도시들이고, 음. 딱 일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순간부터 집값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예. 됐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무현 정부 때 얘기했던 이 2기 음. 신도시들, 대표적으로 김포라거나 아니면 그렇죠. 파주라고 예. 온정이라거나 뭐 남양주 별내라거나 네. 판교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입주하면서부터 또 안정이 됐던 예.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랑 지금과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그 토지 보상은 어느 속도로 빨리빨리 해서 언제 입주를 시킬 거냐에 대한 그 불명확성,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보다 물량이 적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주가 많아지면 오히려 거기가 더 오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으면서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들을 매력이 자꾸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의 변경인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가는 길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돌아가면서 새 주택을 막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여분의 주택은 결국 누군가한테 빌려주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정부가 계속 이쪽을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로, 특히 아파트라는 것을 다주택자로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네. 본다면, 사람들이 다 더 좋은 주택,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주택으로 입주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들은 임대를 놓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급지, 더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주인들 다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급지부터 임대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그런 다주택자 임대 물량조차도 시장에 나와주지를 못하고, 그런 집들이 다 결국 자가 소비 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급지의 모든 임대료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뜻이고, 그 주거 비용들이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효과들이. 근데 그런 지역들이 올라오면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주거 여건이 좋은 동네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지역들조차도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빌라값까지 다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값 다 올리니까 이제 빌라까지 올려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좀 어찌 보면은 약간 불가피한 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새 집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걸 밀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지. 마치 여기처럼, 여기 어딘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마곡동. 마곡인데 네. 여기 옛날에 논이었잖아요. 그렇죠.
논 밀고 지을 서울에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결국은 수도권도 농지를 밀고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면 뭐 그린벨트처럼 이런 애매한 땅들을 밀고 지을 수 있는 땅이 남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있던 걸 뒤 엎어서 새로 올리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땅들은 옛날에 굉장히 쌌을 거 아니겠어요. 네. 농지고 뭐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빌라 같은 지역들은 다 도심 한복판에 딱히 여기가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땅값이 싸게 있던가 아니면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어서 약간 좀 준맹지였던 거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걸어는 들어갔어도 그런 땅들이 싸게 유지돼 있던 것들을 아까 그런 데들에 내가 30몇만 원으로 짓겠다 발표를 되는 순간 지하철도 다 잘 깔려 있고 바로 옆에는 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에 개발한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예.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서 그 전체 중에서 거기가 제일 낙후됐던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거기 땅값이 오르면 옆에도. 옆에 땅값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정부에 발표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어디냐 이랬더니 용산 일부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언론에 그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재개발 단지인가? 언론에 몇 군데 나오는데 예. 후암동 이런 데도 예. 그런데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실현 가능할까요? 정부가 하겠다면 하겠죠. 정부야 뭐. 아니, 정부야 정말 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용산이 그나마 또 들썩이는데 거기 아직 개발이 안 됐던 데가 개발이 되면 그 옆에 더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제가 아까 불가피하다고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에 집을 지으려면 밀고 져야 되는데 그럼 밀고 지면 거기가 오르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공급책으로 가면. 근데 경쟁 질서에 따라서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왜 지금까지 다른 정부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네. 왜 지금까지 계속 신도시만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까를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보상금 같은 게 해결이 안 되고. 네, 그것도 그렇고 도심 내에 제일 낙후된 지역들이 쌌던 땅값이 곧바로 올라간다. 쳐버리면 옆엔 더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예요. 서울에 집을 줘야 된다는 그 명제와 땅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 명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그 철도 주변에 지하철 주변에 그런 낙후된 지역이 개발된다니까 빌라가 안 오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철도 따라서 철도역이 있는 주변에다가 뭘 사놓으면 실패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철도길 따라 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따라 가시는 분들은 이제 부산까지 가시는 거죠. KTX, SRT가 깔려 있으니까. 그럼 강남부터 만약 SRT 수서역에 뚫렸을 때 부산까지, 대구까지 가는 거, 목포까지 가는 거 편해져서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GTX든 SRT든 수혜지가 어디냐? 전 한반도다. 아 지금은. 왜냐하면 부산까지 2시간 반밖에 안 도로망이 걸리고 그냥 쫙 깔려. 대구도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확대 폭들은 끝도 없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거 말고도 새로운 전철 노선들, 뭐 지하철, 경전철 준비 많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GTX라는 큰 그 고속 전철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주목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게 저번 달부터 갑자기 안산이라는 지역하고 동두천 이쪽 위정부 지역들을 갑자기 끌어올리게 된 이유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말만 나왔었습니다. 여기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냥 막 오르기 그 한마디만 가지고 요즘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낙후된 지역에 집을 지으면 그 주변까지 오르니까 그거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집을 사는 게 오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지금 올해도 그런 거죠. 예. 이미 너무 올라서 그래서 망설인단 가야 말이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마냥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올라가다 보면 꺼질 텐데 이 꺼지는 포인트에 나는 집을 사고 싶다. 다 그게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네. 사실 그 말이 어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들으면 굉장히 욕심입니다. 꺼질 때 사겠다는 게? 왜냐면 그때 진짜 못 사세요. 왜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더 빠질까봐 그때 못 사세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 심리가 또 있겠구나. 오늘 지금 모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뭐 그 무슨 차 때문에 자동차 오늘 살 수 있는 사람 용자죠. 네. 그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과하니까 이때쯤 사야 되겠다. 그럼 계속 올라갔을 때 계속 못 사고 있다가
꼭 상투 잡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지금 올해 많이들 갖는 생각이신데 저는 그 마음보다는 네. 차라리 주거의 안정성을 늘 가져가시는 걸 밑에 깔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특히 주택이라는 거는 단지 재테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거기서 생활을 장기간 하실 수 있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거기에 깔고 앉아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고 여기서 내가 요 주거 환경에서 내가 좀 안 좋은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다 잘 만족하는 물건들을 쭉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그게 심지어 한 5%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 그 빠지는 것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 가는 거에 대한 이 백업이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9천만 원 되면 1천만 원 손해인데 1억에 사서 1억 5천만 원 되면 5천만 원 그 올라가는 걸 못 가지는 거잖아요. 항상 투자는 그거에 대한 그 부담을 지기 싫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지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내가 그 집을 들어가 살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주택 문제는 좀 이렇게 인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 영끌이라고 그래서 대출 막 해가지고 이제 대출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안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공동구매 집을 공동구매하기 좀 그렇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아, 그런가요? 네. 뭐 예를 들면 친구 3명이 모여서 네. 3명이 등기하셔도 되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렇게들 해요?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누가 살아? 그럼 그 집에 임대 주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다 네.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네. 않은데 결국은 눈높이를 어디다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제일 좋은 동네 살고 싶죠. 뭐 흔히 말해서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거 뭐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딱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게 아니라 인생 생각보다 긴데 약간 한 발 한 발 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내가 지금 너무 여력이 없는 분들을 제외하면 진짜 힘든 분들은 어떻게 시작부터 안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방법은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눈높이를 여기다 두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간다 보면 저는 노력하면 아이고 요즘 사람 되게 싫어한다는 말 이러는데 노력 아니 그러면 뭐 네. 노력 네. 뭐 네.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 이럴까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집을 사는 방법, 그 뭐 대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집을 사는 거, 그다음에 분양 받는 거, 또는 내 수준에 맞는 그 어떤 집을 사서 조금씩 요 집이 올라가면 또 다음 집으로 갈아타고 저희 아버지 세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 네. 예. 첫 번째는 누구나